안녕하세요. 은빛마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가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부를 묻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오랜 친구가 이사를 간다며 연락을 끊었다가 2년 후에 갑자기 잘 지내시죠? 라며 문자를 보내왔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함께 취미 활동을 하던 분이 요즘 좀 바빠서라며 모임에 나오지 않더니 6개월 후에 아무 설명 없이 다시 나타나 평범하게 인사를 건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같은 사이였던 이웃이 어느 날부터 인사도 안 하고 지내다가 1년 반 만에 갑자기 반찬을 들고 와서 그동안 정신없어서 소홀했네요 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반가우면서도 서운하고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찾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관계의 반복이 더욱 지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다니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는 미련이 남아서 다시 연락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다시 찾는 거겠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심리 메커니즘, 그리고 그들이 관계에서 반복하는 독특한 패턴이 진짜 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가까워지면 도망가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 패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지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런 지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회피형 인간은 말없이 사라지는가?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던 소중한 관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즘 좀 바빠서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까지도 좋았는데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고 하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네요.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이분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반가우면서도 황당했어요. 1년 반 동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다니.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혹시 마지막에 만났을 때 무심한 말을 했나? 기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나 하며 되돌아보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가 개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크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의 4가지 애착 유형을 가집니다. 이 중에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일관성 없는 돌봄을 받았거나 감정 표현을 억압당했거나 독립성만을 강조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들의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워질 때마다 편도체라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도망가라 또는 숨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들에게는 친밀감 자체가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이지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울리듯이 이들은 친밀감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걱정해줄 때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이들의 뇌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가 울립니다. 의식적으로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상처받을 수 있다,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정확히는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무서워서 먼저 관계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때의 행동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만날 약속을 계속 미루거나 대화를 피하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을 느끼고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특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때의 심리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감정과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면 또 불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공존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상화입니다. 거리를 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면만 기억하고 나쁜 면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작은 단점들이 크게 느껴져서 불편했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기억들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같은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돌아보아야만 이해된다. 회피형 사람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만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락을 끊는 순간 회피형 인간의 심리 상태.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등산을 다니던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의 핵심 멤버였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산을 오르고 산행 후에는 항상 함께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즘 가족 일이 좀 있어서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단체 카톡방에서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동안 좀 바빠서요. 오늘부터 다시 나올게요 라고만 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의 당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빠서라고만 하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피형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UCLA의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연락을 끊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첫째는 해방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감, 즐거운 척해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친구들이 걱정할 텐데 좋은 관계를 내가 망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조차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는 안도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피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아무 약속 없이 보내는 주말,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저녁 시간들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공허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상황이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주말, 저녁 시간에 이런 공허감은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지요. 특히 회피형 사람들은 거리감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불편했던 것들이 멀리서 보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화를 내지는 않을까? 이미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시간을 끌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락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치 빚을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갚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하루 이틀 연락 안 한 것은 쉽게 사과할 수 있지만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통제 욕구도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신이 원할 때 나타나고 원할 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즉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작용합니다.
연락을 끊고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연락해야지 하는 마음과 아직은 아니야 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관련된 것들을 보거나 들을 때, 예를 들어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갈 때나 공통의 취미와 관련된 것을 볼 때, 이런 갈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관계에서의 무의자연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항상 관계를 통제하려 하고 거리를 조절하려 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 관계를 만들어가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모두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이 우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나타나는 이유. 외로움. 지난해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언니, 그 사람이 또 연락 왔어. 2년 만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네. 다른 분이 또야. 그 사람 맨날 그러잖아. 외로울 때만 찾고라고 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이 다시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가 봐.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정말 외로워 보이더라고. 그런데 또 만나서 조금 친해지면 또 사라질 게 뻔하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로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와이스는 외로움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외로움으로 소속감의 부족에서 오는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외로움으로 깊은 유대감의 부족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외로움을 먼저 느끼지만 회피형 사람들은 주로 정서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취미 모임에도 참석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지내지요. 겉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한 분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운동 많이 하세요. 같은 가벼운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라고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불편해집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그런 걸 묻지?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명절, 기념일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외로움은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이때 그들은 정말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누구였지? 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은 과거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비록 자신이 먼저 거리를 두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때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가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했는데 하는 기억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받아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의 자신의 느낌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지요. 이때의 외로움은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간헐적입니다. 항상 외로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강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선택적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마음을 열었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향합니다. 셋째, 일시적입니다.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순간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외로움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회피형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라면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순간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외로움이 즉석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빠르게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예전 기분을 되살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과거 이상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로울 때는 좋은 기억들만 부각되어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예전의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우면 다가가고 싶지만 가까워지면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외로움으로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몇 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그들이 외로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성찰했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셋째, 당신의 감정과 입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외로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 외로움으로 인해 소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건강한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천천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되 우리 자신의 평온함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다시 나타나는 이유, 죄책감 해소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사를 간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며 기존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3년 후에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긴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요즘 들어 예전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특히 당신과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그동안의 안부도 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다시 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가 오다가 2달, 3달로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 6개월 후에는 또다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우정을 회복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였다는 걸. 이런 패턴의 핵심에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소중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거의 관계에 대해 회상하게 했을 때 그들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죄책감과 관련된 영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책감은 여러 층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층은 행동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행동 자체에 대한 미안함이지요. 그래도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 층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죄책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때 이런 죄책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세 번째 층은 관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좋은 관계를 자신이 망쳤다는 생각에서 오는 죄책감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내가 놓친 거구나. 다시는 그런 관계를 갖기 어려울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텐데 회피형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일회성사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사과는 일종의 정화의식과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번 말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주면 이제 괜찮구나. 이제 우리 관계는 회복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관계 패턴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화해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중으로 상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이 3년 만에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바빴고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상대방은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니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제 사과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관계 유지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은 연락을 주고받지만 점차 연락 빈도가 줄어들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죄책감 해소 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화 단계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복잡했다. 등의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두 번째는 미화 단계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관계는 흔하지 않은데 하며 잃어버린 관계의 소중함을 부각시킵니다. 세 번째는 행동 단계입니다. 실제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미안해하고 정말로 그 관계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해소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면 죄책감이 해소되었다고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죄책감은 진짜입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즉각적인 해소를 원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 죄책감을 해소할 때 선택적 기억을 활용합니다. 자신이 왜 그 관계에서 거리를 뒀는지, 그때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았던 기억들과 상대방의 좋은 점들만 기억하면서 죄책감을 키우고 그것을 사과로 해소하려 합니다. 성리학의 대가 맹자는 인지계유불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지속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은 말로 하는 사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으로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진심은 인정하되 말보다는 지속적인 행동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죄책감으로 다시 나타났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미안한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들의 진정성과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다시 나타나는 이유, 상대가 아직 받아주는지. 확인. 얼마 전 한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도 연락이 불규칙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속을 자주 취소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년 후쯤 갑자기 안부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네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도 보고 싶었어요. 언제 만날까요? 라고 답장을 했더니 그 후로는 또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또 비슷한 메시지가 왔답니다.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이번에도 답장을 하면 며칠 동안은 몇 번 주고받다가 또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패턴이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아직도 답장을 해주는지 가끔씩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확인이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접근 마이너스 회피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시험하기 행동을 자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이 사라졌다가 돌아와도 받아주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인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반응 확인입니다.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이 답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답장의 유무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답장을 안 한다면 아, 이 사람은 나에게 화가 났구나. 또는 이 사람은 이미 나를 포기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확인입니다. 상대방의 답장 톤을 통해 자신에 대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호적인지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와 안녕. 의 차이, 네, 잘 지내요와 잘 지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 차이를 섬세하게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관심도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예의상 답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확인합니다. 질문을 해오는지, 안부를 묻는지, 만나자는 제안을 하는지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가능성 확인입니다. 만약 자신이 돌아가고 싶을 때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합니다. 문제는 이런 확인 과정이 상대방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고 상처가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장난치는 건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 하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런 확인은 정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보통 3-6개월 주기로 비슷한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아직도 괜찮은지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전히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안심하고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확인을 통해 통제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자신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확인 행동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긴 편지나 전화보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둘째,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고 싶다, 잘 지내나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써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 물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한다면 그냥 안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일방적 소통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역으로 질문을 하거나 만나자고 제안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넷째,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을 보입니다. 언제 연락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나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에서 회피형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거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안정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여전히 따뜻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은 안심합니다. 아직은 괜찮구나.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확인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갑다고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누군가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확인을 위해 연락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확인 욕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위해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정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끔씩 안부 확인만 하실 거라면 굳이 연락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여섯 번째, 회피형 인간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 패턴. 지난달 한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요즘 좀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집안일이 좀 있어서. 맨날 같은 말이야. 그러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다른 분이 어머, 우리 동네 그 사람도 똑같아.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 단어 하나도 안 틀린 애라고 답하시더군요. 첫 번째 분이 정말 신기하지? 서로 다른 사람인데 하는 말이 똑같아.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특별한 언어 패턴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언어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유형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 회피 언어의 사용 빈도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상황 탓하기. 요즘 너무 바빠서, 일이 정신없어서, 집안일이 많아서, 상황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같은 표현들이지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빠서라는 표현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바빴던 것이 아니라 관계에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바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패턴. 모호한 시간 표현 한동안, 요즘 이 시기에, 잠깐 일시적으로, 당분간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명확한 기간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 한동안이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연락해도 아직 그 기간 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3개월 동안 연락 못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겠지요. 세 번째 패턴 감정. 최소화하기 좀 그랬어. 조금 힘들었어. 약간 복잡했어. 별로 안 좋았어. 그럭저럭이었어. 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작게 표현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무의식적 방어입니다. 만약 정말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왜, 무슨 일이야? 도와줄 일은 없어? 라며 더 깊이 관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랬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네 번째 패턴. 책임 분산하기. 서로 바빴던 것 같아.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둘 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해할 만했어 같은 표현으로 자신만의 잘못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마치 상호 합의로 연락이 끊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지만 우리 둘 다 바빴잖아 라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죄책감도 줄어들고 상대방의 섭섭함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 미래 약속의 모호함. 곧 연락할게. 시간 되면 만나자. 여유 생기면, 정리되면, 안정되면 같은 표현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피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자신에게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 연락할게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다음 주에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곧 연락할게 라고 하면 그 곧이 언제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언제 연락해도 또는 연락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 이해 요청하기. 이해해줘. 내 입장도 생각해봐.
어쩔 수 없었어. 그럴만했잖아. 상황을 봐서.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줘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압박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해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7번째 패턴. 과거 미화학이 다시 나타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 관계 흔하지 않은데 소중했는데. 같은 표현으로 과거의 관계를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그 좋은 관계를 자신이 끊었는지, 그 당시에 무엇이 불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 부각시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럼 다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언어 패턴은 그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통제 욕구를 반영합니다. 명확한 표현은 책임을 수반하고 책임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해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오해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 패턴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회피형 사람들의 언어 패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 불안과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패턴을 무조건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을 알아차렸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연락 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바쁘신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실 계획인가요?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이 진짜 의도를 드러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모호한 답변만 한다면 그들이 아직 진정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하고 솔직한 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7번째, 60대 이후 이런 관계가 더 힘든 이유. 지난주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지치네요. 시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 이런 일로 마음 쓰기가 싫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요.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덧붙이시더군요. 맞아요. 30대, 40대 때는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바로 이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관계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에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힘들어지는 데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특별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발달심리학과에서 6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관계 선별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심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시간의 유한성 인식. 60대가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별세를 경험하기도 하고 동년배 지인들의 건강 문제를 목격하기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지요.
이때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관계들이 이제는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건가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특히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 내 남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절실함이 생깁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20년 전에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쓸 순 없잖아요. 두 번째 이유. 정서적 안정성의 중요도. 증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해집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불면증, 소화불량 등 직접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 쉬워지고 회복하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 기복을 유발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 또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회복력의 감소. 젊을 때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지요. 그래서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관용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또 그러네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또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합니다. 네 번째 이유.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집안이 조용해지며 일부 친구들과는 이사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남은 관계들의 소중함이 더욱 부각됩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하나하나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실망감도 더 커집니다. 이제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친구가 이런 식이라니 하는 상실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이유. 지혜와 경험의 축적.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관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건 그냥 이 사람의 문제야, 이 패턴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하며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통찰력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빠른 피로감을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패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 60대가 되면서 사회적 역할이 많이 바뀝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관에 맞는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의무 때문에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정말 자신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는 이런 추구와 맞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6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이때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불확실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쉽습니다. 대신 진정성 있고 안정적인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공자는 60세에는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들을 가치가 있고 무엇을 들을 가치가 없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해나 포용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시기의 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건강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8번째, 다시 연락 온 사람을 판단하는 현실적인 기준.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가 2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억도 많은데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이 나이에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있어. 3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외로울 때만 찾아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라는 정이나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혹시 정말로 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소중한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관계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가 개발한 관계 지속성 예측 모델을 60대 이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 그 사람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상담을 받았다거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변화 말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반성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을 반성했고 무엇을 깨달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진짜 변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냥 그때는 힘들었어. 요즘은 좀 나아져서 같은 막연한 답변만 한다면 아직 진정한 성찰이나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 일관성 있는 연락 패턴. 다시 연락을 시작한 후 최소 3개월 동안의 연락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다가 다시 뜸해지는 패턴을 보인다면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변한 사람이라면 일정한 연락 패턴을 유지할 것입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일정한 리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때 사라지는 패턴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 과거에 대한 태도.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변명이나 합리화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와 내가 잘못했다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전자는 여전히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변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 내 행동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어.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같은 명확한 인정과 다짐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 현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전처럼 지내자는 막연한 표현이고, 월 1회 정도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같은 구체적인 제안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제안이 현실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과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일 수 있고, 너무 소극적인 제안이라면 진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당신의 감정과 의견 존중.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과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조심스러워하거나 거리를 두려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대로 관계를 몰고 가려 하는지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 라고 말했을 때 이해해, 천천히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과 왜 그래? 다 지나간 일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변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신중함을 이해하고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것입니다. 반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외로움이나 필요에 의해 관계를 서두르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다른 관계에서의 변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변화라면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 패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통의 지인이 있다면 요즘 그 사람 어때? 라고 슬쩍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 시간적 여유 두기.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3-6개월은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며칠이나 몇 주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회피형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진짜 변화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준. 당신의 직감과 평온함.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정으로 변한 사람과의 관계라면 당신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피곤하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직감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말로는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에너지를 풍긴다면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의 지혜서인 명심보감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려는 진정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면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시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나 죄책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당신의 현재 상황과 마음 상태에 맞는 선택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우리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더욱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해하되 다시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복잡한 심리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죄책감, 확인 욕구라는 세 가지 주된 이유로 그들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진심일 수 있지만 그 진심이 반드시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 패턴과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빠서, 정신없어서, 상황이 복잡해서 같은 표현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곧 연락할게, 시간 되면 만나자 같은 모호한 약속들이 실제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처럼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릴 여유가 없고 감정적 기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다시 그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회피형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불안정한 패턴을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다시 연락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때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는지, 일관성 있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시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변화가 보인다면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예전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나 죄책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혈압을 올리고 잠을 방해하고 소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길고 복잡한 여행과 같습니다. 때로는 함께 걷다가 길이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지혜로 판단하세요. 때로는 작별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관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세요. 건강, 가족,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고 스트레스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찾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되 그들의 패턴에 휘둘리지는 마세요.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고 우리의 시간도 소중하고 우리의 평온함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빛 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